오늘은 2026년을 맞아 확 바뀌는 기초연금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65세만 넘으면 다 받는 줄 알았는데 막상 알아보니 이것 때문에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문화센터나 복지관에서 또는 지인들 모임에서 누군가 이런 얘기하는 걸 들으면 혹시 나도 해당되는 거 아냐? 나만 모르고 있다가 남들 다 받는 피 같은 연금을 놓치는 건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고 궁금해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만 이런 고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 한 채 있는데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궁금한 건 서울에 사는 분과 시골이나 지방에 사는 분의 기준이 똑같을까요? 집값은 시세로 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을까요? 아들 집에 얹혀 사는데 이것도 소득으로 잡힌다던데 정말인가요? 자녀 명의 집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소득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얼마나 소득으로 계산되는 걸까요? 예전에 3000cc 이상 차 타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큰 차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준이 바뀌었다는데 배기량은 이제 상관없다는 말도 들립니다. 그럼 뭘 기준으로 보는 걸까요? 재산을 자식한테 미리 증여하면 그 돈은 내 재산에서 빠지는 거 아닌가요? 기초연금 받으려고 미리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분들도 계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통하는 방법일까요? 정부에서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통장에 예금이 좀 있는데 이것도 다 재산으로 잡히나요? 평생 모아둔 목돈, 혹시 모를 병원비나 경조사비로 남겨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또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던데 얼마나 깎이는 건가요? 평생 성실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셨다면 이제는 당당히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기초연금을 깎는 이유가 된다니 이게 도대체 어떤 구조일까요? 자식이 돈을 잘 벌면 부모는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자녀 소득이 부모님의 기초연금에 영향을 줄까요? 아르바이트나 경비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신청 못하는 건 아니겠죠? 70대에도 건강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해서 번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일할 의욕이 꺾이지 않을까요? 근로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 이 사례들이 이거 완전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시원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롭게 바뀌는 기준까지 정확히 반영해서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것들만 쏙쏙 골라 정리해 드릴게요. 꼭 챙기셔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돈이 되고 유용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빠짐없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청하시는 단 3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20년 노후 자금을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들었던 사례들 중에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있는 73세 김순자 씨를 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평생의 전 재산으로 삼아 살아오신 73세 김순자 어르신은 걱정이 많으십니다.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나처럼 서울에 집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어떻게 받아? 신청해봤자 망신만 당할 거야라며 아예 포기하고 계셨죠. 하지만 김 어르신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라는 혜택을 주는데 서울 같은 대도시는 그 혜택이 가장 큽니다.
2026년 기준으로 서울이나 광역시에 사신다면 나라에서는 대도시는 주거비가 많이 드니 이 정도는 재산에서 빼주겠다며 무려 1억 3,500만 원을 먼저 차감해 줍니다. 이처럼 지역별 공제 기준을 정확히 알면 서울에 집이 있다는 사실이 결코 무조건적인 탈락 사유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 사시는 75세 이갑수 어르신은 평생 근검절약해 모은 6천만 원의 예금이 고민입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큰 병원비나 손주들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모아둔 이 생명 같은 돈 때문에 연금이 깎이면 어쩌나 싶어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심지어 이 돈을 다 인출해서 장롱 속에 숨겨둬야 하나 고민까지 하셨죠. 하지만 이 어르신이 놓치고 계신 부분은 금융재산에도 방어막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모든 가구의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무조건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이걸 정부에서 계산하는 월이자로 바꾸면 겨우 13만 원 정도의 영향밖에 주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펀드도 마찬가지로 공제 혜택이 있으니 통장에 현금이 좀 있다고 해서 지레 겁먹고 신청을 주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충남의 한 읍내에서 소일거리로 환경정비 일을 하시는 70세 박치권 어르신은 한 달에 160만 원의 월급을 받습니다. 몸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벌자 싶어 일을 시작했는데 이 월급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면 차라리 일을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냐며 주변에 하소연하곤 하셨습니다. 정부는 일하는 어르신들을 응원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와 추가 공제라는 혜택을 대폭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산으로는 실제 박 어르신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33만 원뿐입니다. 160만 원을 벌어도 나라에서는 박 어르신은 한 달에 33만 원 정도 버시는군요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처럼 근로소득 공제 제도는 일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월급 때문에 연금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겨우 기본적인 관문을 통과했을 뿐입니다. 세 분의 어르신처럼 내 재산 상황을 다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청하러 가면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숫자 하나를 제대로 모르면 아예 포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꼭 끝까지 따라오셔서 노후자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숫자는 228만 원과 364만 8천 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6년 최신 선정 기준액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한 달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 같이 사신다면 364만 8천 원 이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나는 일도 안 하고 월급도 없는데 무슨 소득이 200만 원이나 된다는 거냐고 의아해하십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월급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나라는 여러분이 지금 돈을 쓰고 있느냐가 아니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봅니다. 당장 손에 쥔 현금은 없어도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그리고 집과 차를 모두 합쳐서 매달 버는 돈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정부에서는 여러분이 일을 안 해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숫자가 자주 나오니 이번 기회에 머릿속에 잘 각인시켜 놓으시길 바랍니다. 도시나 지방, 시골에 집이 있는 분들이 두 번째로 아셔야 할 기준 숫자는 재산공제액입니다.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00만 원입니다. 경기도의 한 중소도시에 4억 원짜리 공시지가 아파트를 가진 71세 최경록 씨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4억이나 되는 재산이 있는데 한 달 기준인 228만 원을 당연히 넘지 않겠어? 라며 연금 신청을 포기하려 하셨죠.
하지만 여기서 기초연금만의 독특한 숫자 계산법이 등장합니다. 먼저 나라에서는 최어르신이 사는 곳이 중소도시라는 점을 감안해 재산에서 8,500만 원을 통째로 빼줍니다. 그럼 최어르신의 재산은 3억 1,5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기분 좋아하실 4%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 재산을 한꺼번에 소득으로 치는 게 아니라 연 4%의 수익이 난다고 가정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는 것이죠. 계산해보면 최어르신의 4억 원 아파트가 월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약 105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2026년 단독가구 기준인 228만 원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최어르신은 당당히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은퇴 후에도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께서 꼭 아셔야 할 숫자인 근로소득 공제액입니다. 70세 박기동 씨는 아파트 단지에서 소일거리를 하며 월 150만 원을 벌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낮아 연금이 깎일까봐 걱정하셨지만 2026년부터는 115만 원이라는 상향된 공제액 덕분에 한숨 돌리셨습니다. 월급 150만 원에서 115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35만 원에서도 다시 30%를 추가로 깎아주니 실제 소득으로 잡히는 건 고작 24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부부가구라면 기준액이 364만 8천 원으로 훨씬 넉넉해지니 시니어 부부라도 웬만한 월급으로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진 셈입니다. 이처럼 매년 바뀌는 기준 숫자를 정확히 아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길입니다. 여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 사시는 78세 박정호 어르신에게 요즘 가장 큰 고민은 평생 아끼고 아껴 모은 1억 원의 예금입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나면 어쩌나 손주들 혼사에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남겨둔 돈인데 이 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이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돈을 다 인출해서 집에 숨겨둬야 하나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죠. 하지만 박 어르신이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융재산에도 자동 방어막이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모든 가구의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무조건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박 어르신의 예금 1억 원 중 2천만 원은 아예 없는 돈으로 치고 실제로는 8천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8천만 원 전부가 한 번에 소득으로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에서는 이 금액을 연 4%의 이자로 굴린다고 가정한 뒤 그 금액을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계산해보면 한 달 약 26만 원 정도입니다. 결국 나라에서는 박 어르신이 평생 모아둔 1억 원의 예금에 대해 한 달에 26만 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이나 펀드 역시 동일하게 2천만 원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불리해지지도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야 하고 신청조차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확히 알고 계산해보면 많은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계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기준 숫자는 자녀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서울의 아들 명의 아파트 공시지가 7억에 사시는 정순덕 할머니는 본인 재산이 없는데도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바로 무료 임차 소득 때문입니다. 자녀 집이 6억 원을 넘으면 그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일정 금액을 할머니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내 집도 아닌데 억울하다고 하시지만 이것이 엄연한 법적 기준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3000cc만 넘으면 부자로 몰려 탈락했지만 이제는 배기량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차값이 4천만 원을 넘느냐만 따집니다. 낡은 대형차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반대로 비싼 신형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에게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그 가액 전체가 매달 소득으로 잡혀 연금이 아예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내가 대상이 될지 이 숫자들로 대략적인 계산이 서시나요? 하지만 나는 기준액을 조금 넘으니까 안 되겠네라고 성급히 결론 내리지는 마십시오. 기초연금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분이 가짜 뉴스에 속아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짜 뉴스 속거나 착각하셔서 아까운 노후 자금 손해를 볼 수 있는 오해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따라오셔야 합니다. 올해 76이신 정옥분 어르신은 얼마 전 동네 복지관에서 친구들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옥분 씨네 큰아들이 대기업 이사라면서? 자식이 그렇게 잘 사는데 무슨 기초연금이야? 신청해봤자 자식 조사 다 들어가고 망신만 당해. 라는 말이었죠. 옥분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는 서류를 준비하다가 그만 멈춰버리셨습니다. 하지만 정옥분 어르신이 꼭 아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는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든 딸이 수십억 재벌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신청하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따집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자녀 명의의 아주 비싼 집공시지가 6억 초과의 가치 사시는 경우에만 무료임차 소득이 조금 잡힐 뿐 자녀가 따로 살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옥분 어르신의 연금 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해서 혹은 자식 얼굴에 먹칠할까봐 신청을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 또 다른 사례로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국민연금을 부어온 김철수 어르신은 매달 50만 원의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소문을 들으셨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2개나 줄 리가 없지라며 김철수 어르신은 아예 신청할 생각조차 안 하셨죠.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대한민국 시니어 중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시는 분들이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물론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기초연금이 조금 깎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깎이는 것과 못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김철수 어르신처럼 50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으실 확률이 매우 높으며 두 연금을 합친 전체 수령액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라는 생각은 이런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착각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25평 아파트 한 채를 전 재산으로 가지고 계신 최갑득 어르신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그래도 내 이름으로 된 집이 버젓이 있는데 나라에서 돈을 주겠어? 집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나 주는 거지. 최갑득 어르신은 유주택자는 당연히 제외될 것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기준치 이하인가를 보는 제도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용인 같은 중소도시는 집값에서 8,500만 원이나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에 새롭게 기준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228만 원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갑득 어르신이 아파트 한 채 외에 다른 특별한 소득이 없다면 계산기상으로는 충분히 기준치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는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 집 있으면 탈락이라는 말은 기초연금의 공제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하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풀고 나니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청서를 쓰다 보면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아까운 연금을 놓치는 사례들이 속출합니다. 바로 실제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르기 쉬운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으셨다면 지금 내용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셔서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1960년생인 박경숙 어르신은 올해 드디어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셨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이셨지만 내 생일이 5월이니까 5월에 가서 신청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박경숙 어르신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내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절대로 지난달 연금을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5월생인 박경숙 어르신은 법적으로 4월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4월에 신청했다면 5월분 연금을 제 날짜에 받으셨겠지만 5월 말이나 6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5월분 연금은 영영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박경숙 어르신은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신청 좀 늦었다고 안 주는 게 어디 있느냐며 억울해하셨지만 규정은 냉정했습니다. 한 달치 연금인 약 33만 원을 앉은 자리에서 날려버린 셈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반드시 본인의 생일달 전월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는 점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70세 이한식 어르신은 15년 넘게 타온 3300cc 대형 세단 한 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워낙 오래된 차라 중고차 시장에 내놔도 몇백만 원 받기 힘든 노후 차량이었죠. 이 어르신은 이렇게 낡은 차가 무슨 재산이 되겠어? 라며 별 생각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원인은 바로 그 자동차였습니다. 물론 3000cc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긴 했지만 여전히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느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한식 어르신의 경우 차가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차라는 특성상 보험 가액이나 정부 평가액이 생각보다 높게 잡혀 있었고 다른 재산과 합산되는 과정에서 아슬아슬하게 기준을 넘겨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 어르신이 신청 전에 차를 미리 처분하거나 배기량과 상관없이 차량 가액이 낮은 소형차로 바꾸셨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굴러가지도 않는 옛날 차인데라는 주관적인 판단이 연금 수급이라는 객관적인 결과를 망쳐버린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72세 김영희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김 어르신은 작년인 2024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당시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불과 몇만 원 높게 나왔기 때문이죠. 김 어르신은 나라 기준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어? 한 번 안 된 건 평생 안 되는 거지라며 올해는 아예 신청서 근처에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김영희 어르신이 최근 바뀐 숫자를 몰랐기 때문에 발생한 실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은 228만 원으로 작년보다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작년에 5만 원 차이로 떨어졌던 김영희 어르신은 올해 상향된 기준에 따르면 무조건 합격인 상태였습니다. 정부 정책은 매년 물가와 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을 수정합니다. 작년에 안 됐다고 해서 올해도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김영희 어르신처럼 한 번 탈락은 영원한 탈락이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즉시 최신 기준에 맞춰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은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복잡하고 억울한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 재산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어디에 사느냐 때문에 연금이 깎이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자녀와의 거주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억울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야 할 대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4이신 강순자 어르신은 본인 명의로 된 집도 없고 통장에도 생활비 몇백만 원이 전부인 분입니다.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신 뒤 서울에서 번듯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네 아파트로 거처를 옮기셨죠. 아들 내외와 손주들과 함께 북적이며 사는 재미에 이제야 노후가 좀 편안해지는구나 싶으셨습니다. 그러다 주변 친구들이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소리에 강순자 어르신도 주민센터를 찾으셨습니다. 나는 내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 당연히 전액을 다 받겠지라고 기대하셨죠. 하지만 며칠 뒤 날아온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부적합, 즉 탈락이었습니다. 도대체 소득도 재산도 없는 강순자 어르신이 왜 떨어진 걸까요? 원인은 바로 강순자 어르신이 살고 계신 아들의 집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효심으로 모신 집이었지만 기초연금법에는 아주 까다로운 조항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무료임차 소득이라는 개념입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 함께 거주할 때 그 집의 공시지가가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르신은 부유한 자녀의 집에서 공짜로 살고 계시니 남들에게 월세를 주는 것만큼의 혜택을 매달 소득으로 얻고 계시는군요. 라고 말이죠. 강순자 어르신이 사는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8억 원이었는데 나라에서는 이 값의 연 0.78%를 어르신의 소득으로 계산해버렸습니다. 계산해보니 매달 약 52만 원이라는 가상의 돈이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에 떡하니 합산된 것입니다. 실제 어르신 통장에는 1원도 들어오지 않았지만 서류상으로는 이미 52만 원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강순자 어르신은 이 가상의 소득 52만 원과 본인이 받는 약간의 국민연금이 합쳐지면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을 근소하게 초과하여 탈락하셨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는 게 왜 죄가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이것이 현재 기초연금 제도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물론 자녀 집의 공시지가가 6억 원 미만이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도권이나 대도시의 아파트 공시지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강순자 어르신처럼 자식 집에 얹혀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액수가 대폭 깎이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녀와의 학가를 고려 중이거나 현재 자녀 집에 거주 중이시라면 반드시 그 집의 공시지가를 먼저 조회해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실수들을 조심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하지만 사례만 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탈락할지 안 할지, 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일일이 주민센터에 가서 묻지 않아도 집에서 5분 만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확인해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복지 포털인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 항목을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묻는 것이 쑥스럽거나 번거로우시다면 자녀분들에게 부탁해서라도 이 계산기를 꼭 한번 돌려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근로소득, 예금, 잔액, 주택가격 등을 차례로 입력하면 새로 바뀐 기준에 맞춰 여러분이 선정 기준액 안에 들어오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만 거쳐도 나는 안 되겠지라는 막연한 불안감의 80%는 해소됩니다. 두 번째로 기초연금 탈락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생각하는 집값과 나라가 계산하는 집값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6년은 공시지가가 변동되는 시기이므로 지금 바로 본인이 살고 계신 집의 시가 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강순자 어르신처럼 자녀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자녀 집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원을 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만약 6억 원을 아주 근소하게 넘는다면 무료 임차 소득이 발생하므로 다른 재산이나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미리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배기량 3000cc 기준이 폐지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량 가액 4천만 원이라는 기준은 살아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 차의 현재 가격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매달 내는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기 적힌 보험 가액이 현재 나라에서 인정하는 내 차의 가치와 가장 유사합니다. 내가 살 때는 5천만 원이었는데 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가상각이 되어 현재 가액이 4천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이제 그 차는 여러분의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차량도 함께 체크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은 바로 1961년생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해입니다. 앞서 박경숙 어르신 사례에서 보셨듯이 신청은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인 1961년생 어르신이라면 7월 1일부터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즉시 스마트폰 달력을 열어 본인의 생일 전월 1일에 기초연금 신청 시작일이라고 크게 알람을 설정해 두십시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한 달만 늦어져도 수십만 원의 소중한 연금이 공중으로 사라집니다.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자, 이제 내 자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법까지 완벽하게 숙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것만 보고 끝내면 손해입니다. 기초연금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국민연금, 그리고 한번 탈락하면 함께 위태로워지는 건강보험 문제까지 같이 묶어서 봐야 할 제도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함께 챙겨야 할 패키지 제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이 정부가 주는 혜택을 알뜰하게 내 노후자금으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살펴볼 내용은 국민연금과 같이 받을 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이영수 어르신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던데 괜히 신청했다가 국민연금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때문이었죠. 많은 분이 오해하시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깎여도 받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최신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 약 50만 원 초과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영수 어르신처럼 국민연금을 60만 원 받아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 60만 원 감액된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훨씬 큽니다. 국민연금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이 조정되는 것이므로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본인이 얼마나 감액될지 미리 체크해보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실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으로 살펴야 할 건강보험료 폭탄에 대한 우려입니다. 아들네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김수님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혹시 피부양자 자격에서 떨어져 따로 보험료를 내야 할까봐 불안해하십니다.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액 그 자체가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100% 포함되지는 않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간 합산소득공적연금 포함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기초연금은 이 2천만 원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기초연금을 받을 정도로 소득이 낮은 분들은 보통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 신청 전후로 본인의 전체 소득 구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에 집으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으로 덕을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70세 박대출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재산 산정에서 빠질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주택연금은 사실상 대출의 개념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주택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재산 산정 방식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부채로 인정되어 재산가액이 일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박대출 어르신이라면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은 당당히 챙기면서 부족한 부분은 주택연금으로 채우는 쌍끌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제도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신청 단계에서 꼭 챙겨야 할 실질적인 팁입니다. 최점래 어르신은 과거에 사업을 하다가 생긴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될까봐 기초연금 신청을 망설이셨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넣어줘도 은행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냐는 말씀이었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 행복지킴이 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이 통장으로 받겠다고 신청하시면 그 어떤 채권자도 이 통장에 들어온 연금만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노후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국가가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죠. 통장을 만드실 때는 신분증과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모든 준비와 주변 제도 정리까지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이 방대한 내용 중 여러분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와 당장 오늘 오후에 행동에 옮겨야 할 지침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기초연금의 복잡한 기준들을 살펴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많은 내용 중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3가지만큼은 머릿속에 꼭 담아가셔야 합니다. 첫째, 최신 선정 기준액을 기억하십시오.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입니다. 작년에 안 됐다고 포기하셨던 분들도 이 상향된 숫자 덕분에 올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와 증여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배기량이 3000cc가 넘는다고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느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준 돈은 기타 증여 재산으로 남아 한동안 내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신청 시점은 생일 전월 1일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늦게 신청한다고 해서 지나간 연금을 소급해주는 자비란 없습니다. 1961년생 어르신들은 지금 즉시 본인의 생일달을 확인하고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많은 분이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지 뭐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한 달 늦게 신청하면 2026년 예상 수령액인 약 33만 원이 그대로 증발합니다. 1년이면 약 400만 원, 10년이면 4천만 원에 가까운 큰돈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여러분의 노후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국가가 예산을 편성해 둔 여러분의 몫을 단지 몰랐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보가 없어서 손해를 보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끄자마자 딱 2가지만 실행해 보십시오. 첫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켜고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검색해 보십시오. 5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재산 숫자를 입력해 보는 것만으로도 수급 가능성을 90% 이상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산기 결과가 아슬아슬하거나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일 오전 중으로 집 근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거십시오. 내가 1961년생인데
언제 신청하면 됩니까? 혹은 이런 재산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한 문장만 물어보셔도 전문가의 도움을 즉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른 복지 제도를 보시거나 재산을 관리하실 때 유용한 판단 기준 하나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4%의 법칙입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 제도에서 여러분의 재산을 소득으로 바꿀 때 이 4%의 연유를 사용합니다. 내가 가진 현금 1,000만 원이 월 소득으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1,000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을 해보십시오. 약 33,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내 재산이 이 정도의 월급으로 바뀌는구나라는 기준을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어떤 정보를 보시더라도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당당하고 평안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기초연금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신 분은 댓글로 1번을, 아직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2번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저장하시거나 주변 지인들께 공유하셔서 두고 돌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과 연계된 다른 제도 혜택이 궁금하시면 그것도 빠짐없이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더 유익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빠른 소식이 됩니다. 오늘도 든든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